117쪽입니다. 117쪽 주택전환 증권 부분으로 건너가시죠. 이제. 자, 주택전환 증권이라고 되어 있는 117쪽. 우리는 주택전환 증권의 종류 이것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주택전환 증권을 우리 앞 시간에 그 전에 우리 ABS, MBS 중에서 뭐라고 그랬죠? MBS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MBS의 종류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택전환 증권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증권이라고 그랬어요? 부채증권이라고 그랬어요? 지분증권이 아니고 부채증권이라고 그랬어요? 빌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ABS는 MBS는 전부 부채증권이에요. 그런데 이 종류를 살펴보면 부채증권인 MBS가 영락없이 꼭 지분증권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있더라.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채권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양자를 짬뽕한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구분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셋으로 나눌게요. 제일 첫 번째, 지분증권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MBS, 주택전환 증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주택전환 증권은 지분증권이라고요? 부채증권이라고요? 부채증권인데 얘가 지분증권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지분형 주택전환 증권이라고 해요. 지분형 주택전환 증권. 지분형 아시겠어요? 형? 네, 형. 동생 말고 형. 아시겠죠? 네, 지분형. 절대 지분증권이란 뜻 아니에요. 부채증권인데 지분형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채권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채권형 주택주당 증권이라 그래요. 얘는 지분형 주택주당 증권이고요. 얘는 채권형 주택주당 증권이고요. 얘는 둘을 짬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짬뽕형 주택주당 증권.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혼합형 주택주당 증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셋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 이렇게. 지분형 주택주당 증권, 채권형 주택주당 증권, 혼합형 주택주당 증권 있어요. 뭐의 종류에 지금? MBS의 종류, MBS의 종류. 그 중에 첫 번째 지분형에는 MPTS가 있어요. MPTS. MPTS. 채권형에는 MBB. 혼합형에는 MPTB. 그 다음에 CMO.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요, 저걸 우리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말로 표현하기 전에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걸 아무 말하고 안 하고 강의를 딱 하고 나면 질문방에 질문 올라와요. 이거 외워야 되나요? 당연하죠. 외우셔야 돼요. 다. 그리고 여러분이 외우실 뿐 아니라 시험에 잘 나와요. 저거. 그럼 잘 나왔을 때 저거를 답하는 법은 제가 다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답을 맞추는 법은 제가 다 알려드리는데 외우는 건 제가 못 해드려요. 외우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셔야 제가 답을 맞추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기초과정에서도 제가 한번 답 맞추는 법을 알려드려 볼 테니까 외우는 건 여러분이 좀 해봐 주세요. MPTS를 우리말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체증권 혹은 저당채권 이체증권. 이렇게 부르는데 이체증권이라 해서 저당채권 이 말을 생략했을 때 쓸 때도 있긴 해요. 하여튼 저당채권 이체증권 기출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MBB요. MBB는 이게 저당이고 이게 담보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채권이고 저당 담보부 채권 이렇게 말해요. 학자들의 의견이 우리 한글로 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어요.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다른 학자는 다르게 부를 수 있어요. 반드시 저 영어 약어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나마 학자들의 한글 표현이 가장 유사한 건 이거예요. MBB, 저당 담보부 채권. 가장 다른 게 이거예요. 지불 이체 채권, 지불 이체 증권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도 부르기도 해요. 어쨌거나 하여튼 MPTB, 그 다음에 CMO는 다계층 채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라면 용어가 하나나 두 개밖에 없겠지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어떤 사람은 다계층 채권, 어떤 학자는 다계층 저당 증권, 어떤 학자는 다층 저당 증권, 지금 말한 거 세 개 다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 꼭 CMO라고 기억하시라고요.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MPTS, MBB, MPTB, CMO 이거 꼭 먼저 기억하십시오. MPTS는 지분형 주택저당 증권이고 MBB는 채권형 주택저당 증권이고 MPTB나 CMO는 혼합형 주택저당 증권이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초과정에서 언제나 저가 고민인 게 있어요. 기초과정에서 조금 하고 기본에 가서 많이 하고 심화해서 뒤따 많이 할 거냐. 많은 보통 선생님들이 그렇게 강의를 많이 나가니까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기초에서도 어느 정도 하고 기본에서 또 한 번 하고 심화해서 또 한 번 하는 게 나을 거냐. 기초에서 안 하고 조금만 하고 기본에서 가서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고 심화에 가서 다 왕창 할 거냐. 이런 고민이 항상 돼요. 근데 경험적으로 볼 때는 기초에서 하고 기본에서 또 하고 심화에서 또 했을 때 가장 성과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반응은 안 그래요. 여러분의 반응은 그게 제일 안 좋아. 기초는 안 하고 그냥 오늘 할 일로 내일을 미뤘으면 좋겠다. 이게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래서 힘든 건 나중에. 그래서 어떤 분은 막 나중에 미루다가 시험 끝나고까지 미루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미루시다 보면 좀 힘든 경우 있는데 고민이 제일 많아요. 이 상태에서 더 나갈까 말까.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고민하는 거 보이죠? 막 고민이야. 이게 다 할까 말까. 여기까지만 할까 말까. 막 고민이에요. 하라고요? 싫어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만 더 이야기를 하면 답을 맞출 수 있긴 한데 그 다음에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뭔 소련 말인지 모르겠다. 뭔 외계 말이 뭔지 모르겠다. 왜요? 이런 거 들어보신 분 평소에 이거 들어보신 분 은행 계통에 계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행에서도 이런 쪽에 다루신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도 세분화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보면은 업무끼리 자기들끼리도 잘 모르셔. 우리 은행의 직원들끼리도 같은 은행에 계시는 건데도 잘 몰라셔요. 그러니까 파트가 전문적으로 다 있어. 그래서 증권 분야라든가 이쪽에 좀 잘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고,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출 업무, 일반적인 업무만 담당하신 분들은 잘 모르셔요. 이것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낸다고 나와요. 우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자동차 부품인 줄 알았다 그러지. 무슨 브레이크 뭐 부품 중에 하나인 줄 알았대. 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은 해야 돼요. 자, 좀 할게요. 그리고 우리 기본에서 또 하고 심화에쯤 가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 하나도 안 틀려요. 거의 다. 그러니까 금융을 다 맞추는 이유가 그런 연유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용어가 너무 낯설어. 그러니까 그 낯설음이 개론에서의 낯설음과 민법에서 낯설음이 달라요. 민법에서 모르는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 모르는 용어네. 이제 들으면 선생님 얘기 들으면 그래 그런 얘기 맞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외로 일본의 용어나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해 있어요. 그 일본 말이거든 다. 그래서 그런 식의 표현들에 익숙해져 있다고. 그리고 사실 그 일본식 표현인데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좀만 이야기하면 뭔 얘기인지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개론에서 처음 보는 용어들은 학문 용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낯설어요. 똑같은 용어라도 중개사법에 처음 배우는 용어와 세법에 처음 배우는 용어 중에 중개사법에 처음 배우는 용어가 더 쉬워요. 세법에서 처음 듣는 용어보다. 사람들이 다 그래 해요. 공법에서 처음 듣는 용어와 공시법에서 처음 듣는 용어 중에 공시법에서 처음 듣는 용어가 더 쉬워요. 공법보다. 그래서 개론, 공법, 세법을 조금 더 어려워해. 민법,
공시법, 중개사법보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세 과목을 난 더 쉽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나머지 개론과 말하는 공법과 세법을 좀 더 난 더 재밌다라고 하는 분도 있긴 해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한 7대3 정도로 7 정도가 민법, 중개사법, 공시법이 더 재밌다고 말하고 더 쉽다고 말해. 나중에 점수 나오는 거 보면 그렇지도 않아. 본인은 내가 왜 내 점수가 안 나오고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나 사실 잘하는데 그렇게 하는 분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본인을 계속 못 믿는 거야. 이상한데 이 점수가 나온 게 이상한데 다음번에 봐도 이상한데 또 한 번 봐도 이상한데 이거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7번을 이상한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언제 점수가 나올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답을 딱 찍는 데까지도 말할 건데 지금부터 하려고 그래요. 아 떨린다. 잘 봐봐요. 여러분 여기에 저당시장의 구조를 구분을 해야 돼요. 차입자 이렇게 시장 참가자를 얘와 얘가 발행자죠. 얘가 발행할 수도 있고 얘가 발행할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냥 싸잡아서 발행자 그럴게요. 뭐라고요? 발행자요. MBS 발행자 그리고 투자자. 그럼 시장의 참가자는 차입자, 발행자, 투자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달에 차입자가 30만 원 갚았대. 원금이자 30만 원 갚았다 이렇게. 근데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원리금 수취권이죠. 그러한 권한과 혹시 돈 못 갚으면 경매 실행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저당권이죠. 그런 권한이 싹 다 얘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분형이에요. 이해 가셔요? 그러면 권리를 얘가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달에 내가 30만 원 갚았네. 그러면 30만 원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얘한테 넘겨줬잖아요. 그럼 얘를 통과해서 얘한테 가는 거예요. 얘하고 얘는 모르는 사이죠. 얘를 통해 연결돼 있죠. 그럼 얘가 대신 받아서 건네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당이 유지되려면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럼 저당 관리 비용이 10,000원이라고 쳐요. 그럼 10,000원 떼고 29만 원 얘 통장으로 이체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단지 통과하는 거죠. 이렇게 통과하는 게 패스스루예요. 패스스루. 이게 패스스루라고요. 그래서 MPTS의 PT는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제 말 뜻을 이해 못하는 분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직장을 갑돌이가 다녀요. 여러분 직장을 다녀요. 그럼 월급이 들어오죠. 들어오잖아 내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면 그 월급은 그대로 통장을 통해서 카드 회사로 가죠. 그럼 내 통장은 뭐야? 그냥 통과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셨죠? 그게 뭐다? MPTS의 PT다. 그러니까 얘는 패스스루형이에요. 초창기에는. 예, 지분형 이런 거 없었을 때 초창기 나올 때 패스스루형 그랬다고. 그냥 통과해서 가는 형이에요. 그게 MPTS인데 MPTS는 권한을 어떤 권한을 원리금 수취권을 얘가 가진다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그런데 원리금 수취권만 갖는 게 아니라 위험도 같이 가. 얘가 이들에 갚았다. 그러면 그 권한이 얘한테 가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해버렸다. 그 조기 상환 위험도 얘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요. 지분형은 어떤 거냐면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가지느냐.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느냐. 투자자가 가진다. 요 말이에요. 그리고 투자자는 어떤 위험도 같이 지느냐. 원리금 수취권을 따라가는 위험이 조기 상환 위험이에요. 이런 위험도 누가 진다? 투자자가 진다 그 말이에요. 이 말 뜻 아시겠죠? 네. 근데요 하나의 권한이 저당권이었죠. 근데 영미법에서는 저당권이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당권이 넘어간다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요. 저당권은 얘가 가지고 있고 뭐를 넘긴다 그랬죠? 피담보채권을 넘긴다 그랬죠. 그 피담보채권의 명칭이 뭐냐면 저당채권이죠. 좀 더 정확한 명칭이 주택저당채권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주택저당채권을 이쪽에 넘겼네. 그러면 제가 우리은행 거, 국민은행 거, 하나은행 거, 신한은행 거 전부 다 이쪽으로 온다 그랬죠. 그러면 그것들을 다 모아서 그걸 기초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모기지 풀이에요. 영어로 모기지 풀. 그럼 풀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물 담아 놓은 건 풀장이라고 그러고 풀장. 그리고 또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뭡니까? 이 말랑말랑한 고무공 같은 거를 이렇게 담아 놓는 거를 볼풀이라고 그러고 이게 저당들을 모아놓은 걸 저당풀이거든요. 근데 그걸 번역할 때 저당풀 혹은 저당집합 이렇게 번역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영미법에서는 아까 주택저당 채권이 넘어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를 주택, 저당 채권 다 모은 거니까 집합물. 이걸 영어로 모기지 풀이라고요.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에요. 자, 이거 읽어보실래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다시 한번 읽으실래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그게 시험에 기출문제 나온 문장이야. 이것이 누구한테 넘어간다고요?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형인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네. 근데요, MBB는 어떤가 봐요. 잘 봐봐요. MBB는. 자, 그러면 MPT에서는 이렇게 이런 권한이 투자자에게 넘어갔고 조기상환위험도 투자자가 부담해야 된다. 그런 거라면 자, MBB에 관한 설명입니다. 절 보실래요? MBB는 얘하고 얘가 아무 관계 없어. 단지 얘하고의 관계예요. 발행자. 그럼 얘한테 돈 빌려주고 얘는 채권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거꾸로 얘 입장에서는 채권 발행하고 자금 조달한 거예요. 그럼 이 둘이 채권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언제 만기고 즉 언제 원금 주고 언제 이자 몇 % 주마라고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 적혀져 있는 대로 얘는 얘한테 이자 지급하고 만기 되면 원금 갚으면 되는 거예요. 쟤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럼 결국 얘가 얘한테 이렇게 원금 이자 합쳐 30만 원 갚았다 치면 얘한테 안 넘겨줘요. 얘가 하는 거야. 원리금 수취권 얘가 갖고 있거든. 저당권도 얘가 갖고 있고 조기상환위험도 얘가 부담하고 얘하고 관계없다.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달에 30만 원 돌아왔단 말이에요. 얘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정해져 있는 날짜에 얘한테 이자 주고 또 원금 지급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셨죠? 조기상환했다. 아무 관계없어. 그러니까 MBB는 채권을 산 것이다. 투자자가. 그러니까 MBB는 원리금 수취권 누가 가진다? 발행자가 가진다. 그리고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도 누가 가진다? 그렇죠. 발행자가 가지는 거예요. 얘는 발행자가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그에 따른 위험도 누가 부담한다? 발행자가 조기상환 위험도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큰 흐름을 보세요. 사소한 것에 쓰려고 애쓰지 마시고 지엽적인 걸 놓칩니다. 제가 외우는 법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뭐죠? 답을 맞추는 법 참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글자만 잘 외우시면 돼요. 자, 이 두 개 구분해 놓으십시오. 이 둘을 짬뽕한 걸 알려드릴게요. 그게 MPTV나 CMO예요. MPTV나 CMO는 어떤 거냐? 일단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넘깁니다. 원리금 수취권, 원금이자 받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원리금 수취권은 누구에게 넘기고? 네, 투자자에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리금 수취권 따라가는 위험이 조기상환 위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저당자 들어가는 건 발행자가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이요.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발행자가 가지는 겁니다. 이거는 채권형 성격이지. 위에 거는 지분형 성격이지. 밑에 거는 채권형 성격이죠. 따라서 지분채권 혼합형이라 그 말입니다. 말뜻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일단 다시 외우고 이제 시험 문제 답하는 법을 제가 먼저 짚어드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은 실제 이 부분을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제가 다 짚어드리거든요. 앞으로 MPTS처럼 이렇게 T자 붙은 건 그냥 따질 것도 없이 투자자입니다. MBB처럼 B자가 어이가 붙던 간에 발행자입니다. T자와 B자가 함께 붙으면 혼합형, 안 붙어도 혼합형입니다. 그런데 T 투자자한테 돈 줍니다. 그리고 B 발행자 뱅크처럼 저당자 붙은 글자는 발행자가 가진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외우는 것도 함께 다 끝난 겁니다. 답 찾는 것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만 부지런히 반복하시면 됩니다.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이 있더라. 그런데 뭐하고 뭐 권한 두 가지냐면 하나는 원리금 수취권, 또 하나는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길게 돼 있는 저 용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많이 반복해야 돼. 제가 볼 때 2번, 3번, 5번 해갖고는 안 돼요. 적어도 4, 50번 이상 해야 돼요. 그래서 용어 반복해서 읽어주십시오. 원리금 수취권,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조기상환 위험. T자 붙은 건 모조리 투자자 지분형이고 B자 붙은 건 모조리 발행자 채권형이고
T자 B자 다 붙거나 안 붙으면 혼합형으로 NPTB나 CMO가 있더라. 투자자한테 원리금 수취권 넘기고 그에 따라 조기 상환 위험 투자자가 부담하며 주택저당 채권 집화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행자가 관리한다. 감 잡으셨죠? 그러니까 용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나중에 다 맞추는 거 다 맞춘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은 생소한 용어에 적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 너무 어려워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건지 용어가 생소한 건지 구분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용어를 반복해서 들으시란 말이에요. 들으시면 그다음부터는 들리기 시작해요. 이 말이 외계말처럼 처음엔 들리지만 좀만 지나면 외계인과 교신도 한단 말이에요. 드디어. 그리고 점수가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진짜 그래요. 합격자 모임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찍잖아요. 사진도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많고 하니까 사진 찍고 막 찍혀서 옆에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꼭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사진 같이 찍으면서 언제나 귓속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귓속말이 뭔지 아세요? 결혼 때문에 합격했어요. 이 말입니다. 그럼 또 하나는 결혼 점수 무진장 잘 나왔어요. 나도 점수 깜짝 놀랄 만큼 나왔어요.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시해드리는 대로 하시면요 깜짝 놀랄 만큼 점수 나와요. 진짜로. 와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사람들이 되게 기쁜 게 뭐야? 내가 기대하지 않은 만큼까지 높이 나왔을 때. 그런데 보통 많은 과목들 가운데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민법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럴 리가 없는데 막 이런 분이 많아. 내가 원래 민법을 잘하는데 언제 나오는가 도대체. 공법은 말이죠.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런다니까. 그럴 줄 알았을 대로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나온다고. 아니 공법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50점만 넘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딱 그만큼 나와. 진짜로. 여지 없어요. 왜 이렇게 많고 그것도 하다 보니까. 근데 민법은 내가 그래도 70점은 나오겠지. 그러니까 언제나 실망하는 거야. 근데 결혼은 사람들이 나 60점만 넘기면 진짜 소원 얻겠다. 그런데 80점도 나와. 그러니까 그분들은 막 깜짝 놀래버리는 거야. 와, 나는 60점만 나와도 막 너무 고마운데 70점 나오면 진짜 땡큐잖아. 근데 80점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결혼의 경우는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지금부터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찍는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어쩔 수 없어. 찍을 수밖에 없는 때가 와. 다 어떻게 알아요? 근데 찍은 게 답이어야 돼. 5개를 찍었는데 5개 다 틀리는 분도 있어요. 근데 5개 찍었는데 4개를 맞추는 분이 있어요. 그러려면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패턴과 답 찍어내는 요령들을 잘 아셔야 답을 잘 찍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틈틈이 앞으로 계속 답 찍는 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T자 붙었다고 투자자 이렇게 B자 붙었네 발행자. 근데 잘 외워야 되는 게 한글도 왜 같이 외워야 되냐면 영어가 안 나왔어. 그죠? 그래도 할 수 있으려면 한글도 같이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요.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이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한글이 안 나올 영어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주는 이유가 한글로 모든 학자들의 의견이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가로하고 꼭 영어 단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금방 그걸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혹시 영어가 나오지 않아도 답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꼭 이 부분 반복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합니다. 118페이지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부분으로 갈게요. 118페이지. 언제나 이 부분 할 때마다 금융론 부분은 오늘 이 파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셔서 항상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투자론보다 훨씬 더 점수 잘 나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동산 투자 회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니츠 이렇게 합니다. 니츠. 요거 소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니츠라고 읽습니다. 니츠 이렇게 읽어요. 니츠의 경우는 이런 겁니다. 기본 구조 말씀드릴게요. 갑이라고 하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갑이라는 투자자가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동산에 직접 투자했을 때 오는 장점도 있습니다. 뭐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다든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직접 투자하면서 오는 장점.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직접 투자의 단점. 일단 투자의 대상이 되어지는 옥석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고요. 서로 그것을 찾아냈다 하더라도 이제 만약에 재건축 대상이나 재개발 대상이다. 그런데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 그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임대를 줍니다. 임대를 주는데 임차인과 임대인의 생각은 항상 다릅니다. 임대인의 경우는 이거 재개발이나 아니면 재건축 될 대상을 샀기 때문에 여기를 리모델링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만큼 유지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대도 싸게 내놓겠죠. 자, 임대도 싸게 내놓고 어차피 나는 이거 그냥 여기 살라고 하는 거 아니고 임대 사업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건축 될 때까지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싸게 있으세요. 이렇게 하고 싸게 준 거란 말이야. 근데 임차인은 안 그래요, 생각이. 싸게 있고 싶지. 싸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당연히 비싼 집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 집 리모델링 해주세요. 샤시 바꿔주시고요. 방구들 다 드러내고 다시 한번 해주세요. 보일러 다시 깔아주시고요. 이것이 싸게 들어온 임차인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든 임대료는 싸게 받으세요. 그러니까 영원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임대인의 경우는 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대출도 끼고 산 거야. 그러니까 또 어떻게? 당신이 월세를 이 통장에 꼭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그 통장은 월세는 은행의 이자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약속을 하루라도 어기면 내가 연체 이자를 물어야 되거든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걱정하지 마세요. 딱 2달 딱 집어넣고 그다음부터 안 내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진짜 많아요. 이런 관리 문제라든가 등등등의 어려움도 직접 투자에 있어요. 에이, 나 그런 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지분증권을 사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지분증권을 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현금. 그리고 여기는 뭘 샀어요? 지분증권을 산다고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지분증권이라고 했잖아요. 저기서 일부러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안 지웠잖아요. 여기 지분증권, 주식. 이해 가셔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요거 지분증권을 샀네요. 그러면 이렇게 지분증권을 사서 얘가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렇게 자금을 끌어온 것은 이건 무슨 금융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지분금융 방식이다. 이해 가셔요? 그럼 이제 그렇게 들어온 돈,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얘는 투자 대상이 되는 투자 자산에 자금을 이렇게 투자하겠죠. 여기다 투자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수익이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서 수익이 나오면 이 수익을 이렇게 지분증권에 따라서 배당을 해야겠죠. 배당을 할 때 90% 이상 배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삼성전자 같은 데서는 배당을 할 때 배당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해. 그래도 주주들이 다 수긍하는 이유는 그걸 사내 유보시켜서 재투자하거든. 재투자하면 주가가 올라가. 그러면 배당 이익보다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게 훨씬 낫거든. 그러니까 여하튼 중요한 건 얘는 대부분 다 배당을 한다. 대부분 다 배당한다. 그럼 자 우선 구조가 직접 투자다, 간접 투자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간접 투자 상품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간접 투자 상품이다. 두 번째 지분금융이다, 부채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지분금융, 부채금융 우리 공부했기 때문에 앞으로 1월달, 2월달 계속 이거는 지분금융이고 이거는 부채금융이고 이런 걸 구분하기 시작할 거예요. 얘는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그러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지분금융인가요? 부채금융인가요? 이렇게 덜렁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아직은 기다리셔요. 그래서 기초과정에서는 그거에 대한 정체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다시 와서 지분금융.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께서 유념을 하실 것이 이렇게 꼭 기억할 것은 간접투자 상품이고 지분금융 방식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꼭 알아두십시오. 이때 부동산 투자회사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첫 번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 두 번째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회사는 세 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에 대표이사도 있고
건물도 있고 상근 임직원도 있는 건 얘입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는고 하면 실체형 그럽니다. 실체형.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는 건물도 없고 대표이사도 없고 그냥 페이퍼 컴퍼니, 명목형입니다. 명목형이라고 말합니다. 이름만 있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념할 것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건물도 있고 대표이사도 있고 상근 임직원도 있으니까 관리를 누가 하냐면 자기가 해. 그런데 얘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그랬죠.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얘는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해서 관리해.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해서 관리.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한다. 위탁하여 관리한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기업 구조조정,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셋 다 있습니다. 그 중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이게 가장 혜택이 많아. 그럼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회사인데요. A라는 어느 대기업이 있다 합시다. A라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A라는 대기업이 여러 계열 기업들이 있겠죠. 그러면 가, 나, 다, 라 이렇게 계열 기업들이 쭉 있다 합시다. 그런데 계열 기업들이 있는데 얘가 자동차고 이게 전자고 또 얘가 뭐고 또 뭐고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수익이 되게 많이 나. 여기도 수익이 나. 여기는 그냥 똔똔 정도 돼. 근데 여기는 수익이 진짜 많이 없어가지고 손해가 엄청나. 얘가 다 깎아먹어. 그래서 이 다 깎아먹는 정도가 여기에 있는 수익을 완전 상쇄하고 이 수익까지도 거의 상쇄하는 정도까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얘는 어떻게 돼요?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얘를 정리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람들 해고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여러분 구조조정 돈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대기업에 연수원 건물이 있더래. 연수원 건물이. 이 연수원 건물이 있는데 얼마냐면 2천억이래. 2천억이래. 이게 2천억. 그러면 요거 팔아서 자금을 조달해서 얘를 잘라내고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느냐? 우리 에듀윌 있는 학원에 있는 분들이나 인강으로 강의 듣는 분들이나 하여튼 에듀윌 소속 있는 분들이 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를 만드는 거야. 페이퍼 컴퍼니를. 그래갖고 자금을 모아서 까짓 거 모을 수 있죠. 2천억 모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사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를 페이퍼 컴퍼니 명목상 회사를 만들고 그걸 만들어서 얘를 산다. 그런데 얘를 사서 2천억에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A라는 대기업이 연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업원 연수 같은 거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사원 연수 같은 거. 그러니까 내보내는 건 아니고 계속 여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얘한테 임대를 주는 거야. 그럼 여기다 임대를 주었더니 예를 들어서 2천억인데 매달 얼마씩 들어오더라. 뭐 임대료로만 예를 들어서 매달 2억씩 들어오더라.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를 해서 수익을 얻는데 그러면 당연히 청소도 해주고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다가 위탁해서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서 그럼 얘가 청소 담당하는 회사나 관리부서 같은 걸 다 해서 관리도 해가고 청소도 해서 기업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 줘서 임대료 들어오면 거기에서 재반 비용 제하고 들어온 수익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한 비율만큼 배당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 혜택도 제일 많아. 이 셋 중에서 얘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 잘라냈으니까 얘가 사업이 잘 될 거 아닙니까? 운영을 잘해가지고 여기까지도 괜찮아졌대. 그래갖고 사업이 잘 돼서 수익을 많이 낸대. 그래서 이걸 다시 사겠다 그래. 그래서 팔았죠. 2,500억에 붙여가지고. 그러면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고 기업 구조조정을 돕게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 그러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는 세 가지 있더라. 그런데 정작 시험과 관련해서 여기 부분 나오는 걸 봤더니 이런 구조도 중요하긴 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부동산 투자회사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 학원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유일하게 나머지 과목은 전부 법 과목인데 부동산학만 사회과학의 이론 과목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법하고 관련이 없느냐? 아니라니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학 개론은 부동산학과에서 배우는 7개 과목들이 쭉 정리가 된 부분인데 거기에 군데군데 관련 법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군데군데 관련된 법이 시험과 관련해서 되게 웃기는 거는 6개도 넘어. 그러면 공법이 법이 몇 개야? 6개 법이라고 그래갖고 미친다 그러잖아요. 근데 개론은 이론 빼고 관련된 법만 6개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가 제대로 하자고 치면 민법하고 공법 다 합친 것보다 많은 게 부동산학 개론이라니까. 그런데 나오는 게 되게 웃긴 게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법이 있잖아 이렇게.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문제가 몇 개 나오냐면 한 개 나와. 한 개. 그 넓은 법에서 하나 나온다고. 그러면 저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 되게 쉽게 나와 또. 야, 범위는 넓은데 쉽게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린 이렇게 하자는 거죠. 제가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잘 나오는 걸 줄여드릴 거야. 그러면 되죠. 분량이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다 가지치기 하는 거야. 그 가지치는 거에서 또 가지치기하고 가지치기해서 한 페이지 정도로 나중에는 막 얘기해요. 근데 그 중에서 거의 나와. 아, 그러니까 더 안 틀려요, 거의. 근데 거의 매년 나와.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법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다. 나중에 범위는 넓은데 다 가지치기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관련된 법들도 가지치기 해드릴 거고 감정평가도 관련 법은 법을 가지고 공부할 게 아니라 이론을 가지면서 법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의 기본적인 내용 알아두시고 나중에 정규 강좌에 들어가면 법의 내용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법 그 내용도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됐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그만큼 특징 그냥 여러분이 편하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부동산 금융 전체입니다. 부동산 금융 부분은 앞으로 이제 이론을 조금씩 더해가면서 약간 살 붙여갈 텐데 그 살 붙이는 것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아마도 다 맞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부동산 금융은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범주 안에서 나오면 특별하게 교재를 벗어나게 의도적으로 출제한 거 빼놓고는 다 맞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다 맞겠다는 생각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0페이지를 잠깐 열어보시면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부분은 전반적으로 쉽습니다. 쉬워도 많이 쉬워요. 상대적으로 투자론이나 금융론에 비해서 많이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량만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음 시간은 감정평가의 일부까지도 할 겁니다. 앞쪽에 감정평가 기초와 관련된 앞쪽 부분을 다음 시간에 다 거기까지 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감정평가 나머지 부분을 전체 가지고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 우리가 쭉 나가는 이 과정에서도 절대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이라서 많은 분들이 연말이라서 모임들 갖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제가 볼 때 이렇게 화요일 날 모임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피치 못하게 모임을 가져야 된다면 살짝 바꿔서 민법이나 공법 시간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